이번 시간에는 5장 블로그 암호의 마지막 장이죠. 블로그 암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블로그 암호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제 이걸 흔히 운용 모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지금 책에 6가지 이제 운용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2개는 그 블로그 암호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스나 AES 경우에 8바이트 또는 16바이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한 블록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긴 채광본을 보낸달지 동영상을 보낸달지 하게 되면은 당연히 8바이트 16비트보다 훨씬 많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이제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암호화하는지 이제 거기에 관한 거고, 그 밖에 나머지 4가지 운영 모드는 스트림 암호를 위해서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블록 암호를 이것은 큰 메시지 16바이트 8비트가 더 넘어가는 훨씬 큰 바이트의 문자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블록 암호 방법이죠. 블록 암호화. 거기에 반해서 이 4가지는 블록 암호 방법을 갖다가 이용해서 스트림 암호의 키 스트림을 만들어요. 키 스트림. 이게 좀 실질적으로 블록 암호를 여러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운용 모드라고 하는 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 2개는 실제로 블록 암호를 사용하는데 긴 메시지를 블록 암호화하는 방법이고, 아래 4가지는 블록 암호 방법을 가지고 스트림 암호의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갈로와 카운터 모드는 인증과 무결성까지 이제 위에 것들은 그런 기능들이 없는데, 갈로와 카운터 모드는 이제 메시지의 진본성을 확인하고 상대편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인증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모적 키 탐색이니 블록 암호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3중 암호와 키화이트닝 앞에 우리가 다뤘었는데, 좀 자세히 다뤄보는 거, 그 다음에 소모적 키 탐색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고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루게 되면은 여러 학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내용 중심의 핵심이 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암호는 앞에 이제 블로그 암호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약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 알고리즘 그 자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블로그 암호화 스킴으로 다행히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운영 모드에서 4가지 운영 모드는 스트림 암호를 실현하기 위해 키 스트림을 생성해내는 이런 목적으로 쓰이고, 또 해시 함수를 만들 때 쓰인다거나, 또 맥이라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이건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맥 어드레스 그건 아니고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맥이라고 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 뭐 키 구축을 위한 프로토콜 구축하는데 사용한다거나 나한수 생성하는데도 이제 사용한다거나 아무튼 등등 실제 블록암호는 쓰임새가 블록암호 자체도 있지만 이런 여러 형태의 기반 기술로 요소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 블록암호로 안전성을 위해서는 앞에 언급했죠. 키 화이팅에서 키를 추가해가지고 키 길이를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중 암호화 경우도 암호를 여러 번 하는 거죠. 동일한 암호화로 AES나 데스 같은 걸 여러 번 되게 3중으로 쓰죠. 그렇게 하거나 키를 이제 암호화하기 전에 키 어디션, 키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하고 암호화된 이후에 또 다른 키로 또 키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하게 되면 결국은 키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키 길이가 짧은 블록 암호를 사용할 때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키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암호 단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6가지 이제 책에서 다루는 모드들이 있는데 어쨌든 6가지 이런 블록 암호 운영 모드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밀성이죠. 기밀성. 봐도 모르게 하는 숨기는 거죠. 기밀성을 유지하는 거고 기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그 사람이 보냈는지라고 하는 인증이라든지 메시지 자체가 특정한 변경이 없는지 무결성 그래서 아무튼 요 뒤에 두 가지는 여기는 특히 이제 갈라워 카운트 모드가 이걸 이제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송신자 내가 받아야 될 그 대상이 실제로 그 사람이 보낸 건지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메시지가 변경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인증이나 무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ECB하고 CFB 두 가지 일렉트로닉 코드북하고 사이퍼 피드백은 이제 암호문의 블록 크기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22 모드로 이제 다음 바로 이야기할 텐데 이게 이제 블록의 크기 단위로 예를 들면 AES 다음에 128비트씩 해야 되잖아요. 블록 단위가 16바이트네. 데스는 8바이트가 되겠죠. 요 단위로 이제 메시지를 끊어서 블록을 지어가지고 이제 긴 메시지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문장이 메시지가 꼭 이렇게 16바이트의 베이스로 끝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는 뭐 10바이트 했다 마지막에 이제 다 16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랬을 때 여기를 꼭 반드시 채워야 되네. 16바이트로 총 플러스 6바이트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때 여기다가 뭐 하는 방법이 뭐 1 앞에 하나 써주고 나머지 다 0으로 채워가지고 6바이트를 만들어서 결국 이 마지막 블록도 16바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패딩이라고 하죠. 패딩.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할 운영 모드 중에서 22 모드 일렉트로닉 코드북이라고 하는 모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코드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를 생각하면 되죠. 표. 특정하게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1대1로 매칭되는 어떤 기호가 써진다 할지 내용이 써진다 할 때 이런 형태를 코드북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냥 데스다 그러면은
8바이트에 8바이트를 그냥 8바이트 단위씩 따로따로 조각 내가지고 긴 메시지를 그냥 암호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암호는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이걸 그냥 일렉트로닉 코드북이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건 거의 쓰지 않죠. 왜냐면 좀 뒤에 보면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암호 할 때는 아주 효율적인데, 왜냐면 병렬 처리 가능하고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뭐 복잡하게 써야 됐는데, 여기 이제 한 블락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인크립션 하는 이건 암호, 이는 암호 알고리즘이고, 이것은 데스일 수도 있고, AES일 수도 있죠. 뭐 트리플 데스일 수도 있고, 여기서 특정한 블록 암호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어떤 블록 암호든지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암호 알고리즘, 블록 암호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X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몇 바이트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블록마다 이 형태로 뭐 일반적으로 블록 암호 했던 그 방법대로 암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 Y1이라고 하는 암호문을 만들어낼 때는 키는 다 똑같죠. 이제 키는 모든 블록을 암호할 때 이제 키는 같으니까 하고 첫 번째 평문 블록이 이렇게 해서 암호하면 됩니다. 뭐 심플하죠. 두 번째 암호 블록도 암호 알고리즘 A는 데스든하고 겉데스는 키,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이 8바이트 16바이트 이런 식으로 쭉 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복화도 이제 반대로 하면 되죠. 반대로 x1을 계산할 때는 2에 똑같은 키로 하고 대칭 키이기 때문에 역을 하죠. 역. 뭐 데스인 경우는 우리 해봤죠. 앞에 파이스텔 네트워크 코드랑 데스면은 동일하게 키만 거꾸로 16라운드 키를 처음 넣고 마지막 걸 넣는. 그렇지만 순서는 그대로 암호 알고리즘 똑같다. 그게 AES는 좀 달랐죠. 파이스텔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원래 암호 알고리즘을 거꾸로 하는 건데 또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역함수에 역연산을 사용하죠. 역연산을 물론 라운드 키도 16라운드 물론 AES는 키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라운드 수가 달라지는데 거기다 플러스 1을 또 해야 되죠. 키 하이트닝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역 복화 알고리즘 이야기 하는 거고 그때 키고 마찬가지로 Y1이라고 하는 암호 블록을 집어넣으면 X1이라고 암호 블록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X2 평문 블록은 그 복화 알고리즘하고 그때 동일한 키, 그다음에 두 번째 암호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평문 블록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냥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냥 블록 크기를 쪼개가지고 긴 문자를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암호하면 된다. 동일한 키를 다 가지고 키는 똑같죠 다. 복호와도 마찬가지고. 장점은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블록을 동기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특정 블록을 복호하는데 앞에 블록이나 뒤에 블록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다. 뭐 뒤는 더 앞에 블록이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앞에 특정한 다른 블록이 필요 없이 그 암호 블록 그 자체에 세 번째 블록 암호만 있고 키만 있고 있으면 되죠. 복호 알고리즘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따로 앞에 뭔가 있어서 동기화를 갖추어져야 되는 사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없다. 그 자체 블록 단위로 암복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재범 채널이라든지 뭔가 블록 단위로 이제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낼 때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우결성 해치지는 거죠. 100이 1로 바뀌었다 할지 아무튼 해서
하나의 블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더라도 이 자체로만 문제가 있지 앞 뒤에 있는 블록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속 구현은 병렬 연산이 가능하니까. 왜냐면 모든 블록들 자체 고유 블록 단위로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하게 되니까 요 컴퓨터를 여러 대 놓고 컴퓨터를 여러 개 가지고 각 블록들을 따로따로 암호를 또 복호화를 진행하도록 하게 되면은 고속 연상이 이제 가능하죠. 생각해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일렉트로닉 코드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정론적으로 암호화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블록 단위로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면 키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 키가 동일하고 평균도 동일하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동일한 암호문. 즉, 요 평문과 요 블록 평문과 요 블록 평문이 동일하다. 동일하다라고 그러면 암호문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동일한 메시지가 2번 이상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실제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세 문자씩 만약에 암호를 한다 그러면 동기화, 이쪽에, 동기화는 하나뿐인가? 그러네. 이건 하나밖에 안 되겠네. 뭐가 있지? 동일하게 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암호문 이런 게 세 문자씩 한다요. 암호문은 키가 동일하다면 암호문도 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암호문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트래픽 분석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그 다음에 평문 블록들이 이전 블록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에러가 생겼을 때 다른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됐는데, 또 이게 보면은 재배치 블록을 재배치해가지고 재배치하더라도 그게 유효한 암호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대체 공격이 가능하다. 대체 공격.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대체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2를 사용해요. 일렉트로닉 코드북을 사용했을 때 가능한 공격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공격인데, 그 금융에서 그 일렉트로닉 뱅크, 전자 금융 이제 온라인 뱅킹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했을 때 이제 우리 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이게 이제 은행 고유 아이디, 그 아이디고, 이제 그 은행 A라고 하는 은행의 아이디고, 그 은행의 고유 번호인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은행 A에 있는 특정 계정이에요. 어떤 사람의 계정. 그건 이제 송금을 해야 되니까 그 온라인상으로. 이쪽은 이제 B은행의 아이디죠. B은행. 그 B은행의 계정이고, 여기가 마지막이 실제 금액인 거예요. A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B라고 하는 은행의 특정 계좌, 강승호의 계좌로부터 B은행의 홍길동의 계좌로 10,000원을 보낸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필드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는 가정으로 이 필드 크기가, 개별 필드의 크기가, 불나감목 크기하고 일치한다. 우리가 가정하자, 이겁니다. 불나감목 크기. 요 필드의 크기가, 예를 들면 AES처럼 대서가 다 16바이트로 되어 있다. 16바이트. 16바이트.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또 두 은행 사이에 이제 키가 자주 변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 번 이제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두 은행 사이에, 두 은행 사이에 뭐 에이스든 데스든 상관없이 트리플 데스든 상관없이 두 은행이 키를 잘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개를 전제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공격자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선 이제 양쪽 A은행과 B은행에다가 공격자가 자신의 계좌를 타요. 트고 1달러를 계속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1달러를. A 자기 계좌로부터, 공격자의 계좌로부터 B은행의 공격자 계정에다가 1달러씩을 계속 보내게 되면, 요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베지 드래핑 몰래 듣는 거죠. 패킷을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쩌겠어요? 이건 항상 똑같겠죠. 요거 부분이 요거 다 똑같겠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내면서 요런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134 같은 경우는 134를 알아놓으면 나중에 쓸 때 요 부분만 따로 이제 블락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필요한 거. 결국 하려는 것은 A은행이 타인의 계정으로부터 자신의 계정으로 돈을 이제 이체해 놓으려고 하는 공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A134번은 이제 저장을 해놓는, 자꾸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러 번 보내보면 이 부분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A 계정이구나. 이게 이제 A 은행이구나. 이게 B 은행이구나. 여기가 나의 B 은행의 내 계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이 송금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로채서 요것만 이제 바꿔치기 하면 되죠. 어떤 임의의 사람이 A로부터 B은행으로 이 부분을 보고, 이 두 개를 보고, 이 사람이 A은행으로부터 B은행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어.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상관없지. 뭐 계정을 내가 몰라도 되고, 요것만 이제 내가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돈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암호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장하고 있다가 요걸 보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보내는, 자기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의 계정에다가 확인하고 A에서 B은행으로 보내는 거 하고, 요 부분을 이제 갈아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은행의 이미 어떤 사람의 계정으로부터 B은행의 이제 공격자의 계정으로 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송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는 이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뭐 전혀 손댄 건 아니잖아요. 암호 자체를 손댄 건 아니고, 단지 이 블락을 재배열 하거나 블락을 대체함으로써 이걸 갈아 낀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자기 걸로 그러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무결성이 위배된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원래 메시지로부터 엉뚱한 메시지로 이제 대치가 됐었으니까 전체 메시지 무결성이 이제 해쳐지는 거죠. 무결성을 깨가지고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22는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상당히 엄격하죠. 사실 모든 필드가 블록하고 크게 일치한다는 건 상당히 과한 가정이긴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취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2 모드 비트맵 같이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전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사진이었다. 여기 그랬을 때 이걸 이제 22 모드로 이제 암호화해서 보낸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AES면 16바이트씩 요게 16바이트라고 할까요? 16바이트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연히 일치는 아무튼 16바이트로 이렇게 암호를 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결과가 다 지금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이제 RGB 모드라 아니 그레이스케일로 하면은 0부터 256 값을 갖죠. 255 값을 갖죠. 아니, 잘못했네. 검정색이 이제 0의 값을 갖고 하얀색이 255를 갖잖아요. 그러면 하얀색이니까 각 픽셀들이 그 255에 근접한 값들, 255의 값을 가질 거라고. 다 하얀색이니까. 그러면 다 하얀색인 250 값을 갖는 것들은, 블럭들이 어떻게, 다 또 동일한 걸로 암호화 되겠죠. 동일한 걸로. 암호화. 그래서 지금 이 여백에 하얀색이 있는 부분들은 다 동일한 값들로 암호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글자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겠어요? 각 비트가 다르겠죠. 한 픽셀이 이제 값이 0, 검정색은 0일 거고 하얀색은 255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값들이 앞에 거하고 다를 거라고, 하얀색으로 된 부분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뭔가 색깔이 이제 다르게 찍히죠.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 아주 정확하게는 않지만 또렷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원래 이미지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평문 내에 있는 통계적 특성이 암호문에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좋지 않게 이런 것도 해독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22 모드는 이런 식의 단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평문일지라도 암호할 때마다 키가 똑같다 하더라도 다른 암호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암호 방법을 확률론적 암호라고 하는데, 키가 같고 평문이 메시지가 같다 하더라도 보낼 때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다음번에 보낼 때는 암호문이 전혀 달라지더라. 이런 식으로 동일한 키, 동일한 메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보낼 때마다 이제 암호문이 달라진 이런 걸 이제 확률적 암호라 하고,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초기화 벡터라고 하는 거에 IV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죠. 나중에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IV는 넌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아무튼 22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확률론적 암호가 아니야. 그래서 결정론적 암호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키위와 메시지가 똑같아 버리면 암호문도 똑같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드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K하고 M이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게 같아지니까 코드북처럼 돼 있는 거다. 일렉트로닉 코드북 코드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 암호를 순수 이제 블록 암호, 긴 메시지를 블록 암호화해서 보내기에 사용하는 운영 모드로 사이퍼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요즘 유명하잖아요. 블록체인 그 방식하고 이제 유사한 기본 아이디어는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 블록체인도 여기서 이름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사이퍼 블록체인은 한번 보죠. 어떻게 하는지. 일단 사이퍼 블록체인의 CBC 모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블록이 함께 없기다. 체인화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체인들이 특정한 블록 YI, 예를 들어 YT 나오긴 하지만 특정한 YI라고 하는 i번째 블록을 암호하려고 그러면 XI만 가지고 암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 반드시 XI 이전에 있는 모든 것, 처음부터 XI까지 이
메시 전체가 있어야 그 의존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째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렉트로닉 코드북하고 큰 차이점, 기후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죠. 즉 아까 22 모드에서는 yi를 하나에 i번째 암호문을 만들어내려고요. 그냥 i번째 평문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이프 블록체인 모드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거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xi도 있어야 되는데다가 플러스 그 이전에 가장 최초 문자 블락인 문자는 아니지만 평문 블락부터 암호화했던 이런 것들을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전 암호문들이 있어야 돼. 그 이전에 암호문들이. 뭐 또 하나 이제 이니셜 초기화 벡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키가 같고 메시지가 같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랜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하더라도 암호할 때마다 암호문 자체는 달라진다. 그래서 확률적 암호 스킴을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초기화 벡터는 비밀로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한 번 쓰고 버리는 형태의 넌스라고 하죠. 넌스. 한 번만 씁니다. 넌스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본인 인증 비슷하게 핸드폰으로 숫자 다섯 자리 또 6자리를 보내주잖아요. 1,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인증할 수 있는 루트로 핸드폰을 보내주면 그 뱅킹에다 이걸 써놔야 되잖아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넌스라고 하거든요. 그 IV를 넌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마다 메시지 보낼 때마다 새로운 인증번호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인증번호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넌스를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암호문 자체가 동일한 암호와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매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좀 복잡하게 보였을 뿐이지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블록이 여기 암호화 알고리즘은 트리플 데스는 AES 아무 상관없지만 AES를 쓴다고 합시다. 블록 쓰면 이제 이거는 16바이트가 돼야 됐죠. 16바이트. X1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는 그냥 보냈잖아요. 한 블록을 그냥 암호화해서 키를 가지고 보내게 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고 그 암호문을 동일한 키로 복호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사전에 평문을 블록을 그냥 암호문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뭔가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OR을. 뭘 하냐 그러면 바로 이전 블럭의 암호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전 블럭에 X2를 암호하려고 그러면 Y1이라고 하느니 즉 X1의 암호문을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인 경우는 없겠죠. X1은 없어. 그렇잖아요. X1 앞에 블록이 없으니까. 그럴 때 여기 있는 IV를 사용해 줄게. 처음에는 여기 이쪽부터 했지. 이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블록이 암호화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 이쪽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즉 뒤에 이제 수식이 나오니까 거기에 생겼지만 어쨌든 첫 번째 블록은 IV를 이용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로 한번 해주고 키로 인크립션해서 Y1을 보내게 되죠. 복호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복호할 때는 이 역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복호화 알고리즘에 넣고 키를 사용해서 복호화를 해주죠. 그럼 여기가 y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게 나와요. 그 자체는 x 잘못했네. 이게 y는 이제 복호화를 하는 거니까 x1 프라임이 나와. x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면 이제 앞에 초기에 x1을 익스클루시브 1 해줬잖아요. 이게 5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익스클루시브 1을 한번 해주면, 익스클루시브 1에다가 5는 뭐였어요? 익스클루시브 1에 동일한 걸로. 앞에 했었잖아요. 역연산이라고 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5에 대한 역연산은 익스클루시브 5다. 예를 들면 1을 0으로, 1이라고 하는 평문을 0이라고 하는 암호문 키로 암호화하면 어떻게 돼요? 익스클루시브 1이 되죠. 그렇지만 요걸로부터 다시 1을 복호하는 데는 0을 다시 익스클루시브 동일한 거리 키를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해주면 이게 뭐예요? 1이잖아. 그럼 여기 또 원래 걸로 되잖아. 여기 연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지 여기서 썼더니 이전 단계 암호 또는 처음이라 그러면 IV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1이라 그러면 이게 y1이었다 그러면 IV를 그 뒤로부터는 바로 그 이전 값을 가지고 익스클루시브화 해주면 이제 평문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y1을 할 때 y2를 할 때 이렇게 돌아갈 때 계속해서 그 암호문이 만들어질 때 보면 다 이전 단계에 암호문을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x3 블록을 하려고 하면은 y2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y2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2에다가 y1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y1을 또 만들려고 그러면 x1에다가 iv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3을 암호하기 위해서 사는 이전 단계 암호 y2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요 단계도 거쳐야 되죠. 이게 어쨌든 어떤 특정한 단계에 i번째 단계에 평문을 암호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 암호문이 있어야 되잖아. 이걸 구하려면 또 똑같이 요게 또 있어야 된다. 쭉 결국은 마지막에 IV하고 X1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중간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 항상 처음부터 그 다음 거 이렇게 계산이 돼야만 현재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복화도 마찬가지죠. 복화도 동일한 이렇게 체인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앞에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잠깐 보면 첫 번째 블록인 경우는 첫 번째 블록 y 익스클루시브화 한 거죠. 그놈을 k로 인크립션 암호하면 y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2번부터에 y2번부터는 앞 단계에 있는 거 하고 xi하고 익스클루시브하고 키로 암호하면 되는 거죠. 복화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 y1 암호 블록은 키로 이제 복화 알고리즘을 하고 그 나온 결과에다가 i를 익스클루시브화 해주면 역연산이 되기 때문에 원래 평면 x1이 구해지는 거죠. 나머지 똑같이 그 다음 y2부터는 그걸 복화하려고 그러면 디크립션 한 다음에 복화한 다음에 그 이전 암호문을 가지고 익스클루시브화를 한번 해주면 평문 xi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증명하고 그러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니셜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 벡터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뭐 가능합니다. 예. 일단 뭐 이미 어쨌든 두 사람이 샌더와 리시버가 동일하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평문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보내가지고 은행이 나한테 보내듯이 보내서 뭐 그걸 둘이 공유하면 되는 거고, 또는 이것은 이제 카운터 값으로 이렇게 네트워크상으로 보내지 않고 초기에 숫자를 둘 다 00을 해놓는 거예요. 보내는 쪽과 한번 메시지를 보내면 둘 다 인류를 증가시켜놓는 카운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면 이걸 2로 IV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이용해서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켜가지고, 그때마다 IV 값을 다르게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전체 암호문이 다 달라지는 거죠. 키는 같다 하더라도. 기타, 뭐, ID나, 뭐, 유도하는데, 뭐, IP나, 뭐, 현재 시간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서로 상호 간에 계산이 가능한, 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값들을, 뭐, 암호, 아까 21일렉트로닉 코드북을 이용해서 암호화 해가지고, 둘이 양쪽에 공유하는 어떤 값들을 서로 특정 암호화 해가지고, 거기서 IV에 해당하는 것은 계산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값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일한 입력과, 여기 22는 결정론적 암호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IV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세 가지 값이든 뭐든, 어쨌든 어떤 특정한, 둘이 동일한, 재료를 가지면 암호문이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21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놈 암호문을 갖다가 그냥 IV로 삼아도 된다. IV로. 양쪽이 동일하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 22가 가지고 있던 대체 공격이 이제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일단, 뭐, IV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저장해 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맨날 바뀌잖아. 모든 게, 만약 IV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돈을 이체하게 될 때마다, 이 5개의 필드가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뭐 저장에는 의미가 없는 거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해서 IV를 동일하게 여러 번 사용한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 공격을 정확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은 이걸 이제 IV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이걸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는 걸 자기 걸 아까 동일하게 22 모드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카운트가 같다 그러면, 이것도 같고,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을 갈아 꼈다 생각합시다. 이 부분을. 자기 걸로. 그걸 갈아 끼면, B은행에서, 이 부분이 지금 갈아 끼어져서 왔잖아. 복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론 앞에는 이제 차례대로 제대로 되겠지. 되는데, 이 4번을 복호할 때 보면은, 이걸 이제 당연히 키로 복호한 다음에, 이 3번과 익스클루시브가 할 거 아니에요? 3번 암호문하고. 그러면 이거 엉뚱하게 나오는다고. 엉뚱하게 나오고, 당연히 또 5번도 또 엉뚱하게 나와. 엉뚱하게. 이렇게 4, 5번 블록이 이상한 값으로 나와버린다. 자기 계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의도할 때, 아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엉뚱하게 구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어쨌든 이게, 그 형식은, B은행에 사용하는 계좌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사람의 또 엉뚱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IV를 매번 이제 바꿔주게 되면 이런 공격 자체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IV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4, 5번이 바뀌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의
엉뚱한 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무결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뭐가 받게 됐는지 안 받게 됐는지를 비은행에서 수신자가 확인할 수 있는 애초에 이 계좌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여기 아무 메시 이상의 변경이 없이 제대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중에 메시 인증코드나 디지털 서명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동영상을 해서 나머지 모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